2013년 신촌에 이상한 식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테이블마다 높은 칸막이가 쳐져 있는 식당이었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혼자 밥 먹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야? 당시만 해도 혼밥은 불쌍한 사람이나 하는 거였거든요. 친구도 없고 외톨이처럼 보이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불과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요? 1인 고깃집에서 혼자 소주 한잔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치 안 보고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다는 말까지 나오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과 10년 만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가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됐어요. 혼밥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2013년이었는데 지금은 무려 65개의 혼 관련 단어가 일상 언어가 됐습니다. 혼술, 혼영, 혼행, 혼코노, 혼자 하는 모든 활동에 이름이 붙었다는 건 그만큼 보편화됐다는 뜻이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혼자 사는 사람이 800만 명을 넘어섰어요.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36%가 넘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15% 정도였는데 2배 이상 폭증한 겁니다. 2042년쯤 되면 거의 1천만 가구가 혼자 살게 된다고 해요. 그때가 되면 대한민국 가구 2집 중 1집은 1인 가구가 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통계적 변화만이 아닙니다. 우리 의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증거거든요. 서울대 교수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국은 1970년대까지는 대표적인 집단주의 국가였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미국 못지않은 개인주의 국가가 되었다. 불과 30년 만에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빠르게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한국이 유일무이한 케이스죠. 1970년대 한국의 개인주의 지수는 100점 만점에 18점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91점이었으니까 엄청난 차이였죠. 한국은 전형적인 집단주의 사회였던 겁니다. 나보다 우리가 중요했고 개인의 희생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2002년 들어서 분석해보니까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간에 큰 차이가 없는 나라로 바뀐 거죠. 불과 한 세대 만에 혁명 수준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발전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한국인은 가난했어요. 혼자서는 살 수 없었죠. 가족이나 마을 공동체에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품앗이가 필요했고 집을 지려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야 했어요.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월급만 받으면 집도 구하고 밥도 사 먹고 옷도 사 입을 수 있죠. 더 이상 집단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배달 앱만 있으면 전화 한 통 없이도 맛있는 음식을 집까지 받아볼 수 있고 넷플릭스만 있으면 혼자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길 수 있어요. 산업화와 도시화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촌에서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전통적인 공동체가 해체됐어요. 농촌에서는 평생 같은 마을 사람들과 얼굴 보며 살았지만 도시에서는 다르죠.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는 게 당연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도 서로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도에 몰려 살고 있는데 이런 대도시에서 공동체를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교육 수준의 향상도 무시할 수 없어요. 과거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소수였고 대부분은 권위에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서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을 갖추게 됐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선택하는 거죠.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고 하면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데? 라고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SNS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물리적 거리가 의미 없어졌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보다 같은 취미를 가진 온라인 친구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시대가 됐죠.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을 통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더욱 뚜렷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한국의 개인주의는 과연 건강한 개인주의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 서구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한 반면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급격하게 변화했거든요. 마치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단숨에 꼭대기층으로 올라온 것처럼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권리는 주장하지만 책임은 회피하는 기형적 개인주의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개인주의야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이기주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개인주의의 핵심은
나의 자유를 존중하는 만큼 남의 자유도 존중한다는 건데 이 부분이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내 권리는 목청 높여 외치면서 남의 권리는 무시하는 겁니다. 연고주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학연, 혈연, 지연으로 끈끈하게 연결된 집단 내에서는 철저히 집단주의적으로 행동하면서 집단 밖의 사람들에게는 극도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으로 대하거든요. 당신 학교 어디 나왔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이런 질문들이 여전히 난무하는 이유죠. 같은 학교 출신이면 눈빛만 봐도 통한다면서 바로 친해지고 같은 지역 출신이면 특혜를 주는 문화가 여전히 강력합니다. 직장에서 이런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요. 직장인 스트레스 1위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능력이나 실력보다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어느 파벌에 속했는지가 더 중요한 조직 문화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직장 상사가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오늘 회식이라고 하면 개인 일정은 취소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단합이 필요해 라는 말과 함께요. 한국 기업들의 나쁜 점을 조사하면 항상 상위권에 야근 문화와 집단주의가 올라옵니다. 개인의 시간은 존중받지 못하고 개인의 의견은 무시당하기 일쑤예요. 개인적으로 혼자 행동하지 마. 단체 생활을 잘해야 사회생활 잘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유교적 가치관이 우리 온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전통적 가치관에 묶여있는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전화 공포증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는 전화 자체를 무례한 매체로 느낀다고 해요. 문자나 카톡으로 충분한데 왜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내 시간을 침범하느냐는 거죠. 실제로 한 20대 연구원은 동료가 늦어서 연락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자 보냈어요를 3번 반복했다고 합니다. 전화하면 안 돼요? 라고 묻자 문자 보냈다니까요 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누가 급한 일로 연락한 건 아닐까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짜장면 배달 주문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전화로 주문해야 했는데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였죠. 짜장면 하나요?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그게 이런 대화가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앱으로 주문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저 카드인데요 같은 민망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선택적 비대면이라는 개념도 생겼습니다. 무조건 사람을 만나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겠다는 거예요. 부장님의 회식은 거부하지만 취미가 같은 친구들과는 기꺼이 만나죠. 은행 창구 직원과의 불필요한 대화는 피하지만 중요한 투자 상담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받습니다. 코로나19가 이런 경향을 더 가속화시켰어요. 최근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1층과 2층 상가가 전부 분양됐는데 절반 이상이 무인 매장이었다고 해요. 무인 헬스장, 무인 독서실, 무인 빨래방, 심지어 무인 갈비집까지 생겼죠. 무인 갈비집은 밀키트를 가져다가 집에서 구워 먹는 시스템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점원과 대화할 필요 없이 편하게 고기를 사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어요. 70세 이상 1인 가구가 거의 16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사회적 관계망 없이 홀로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해서 1인 가구가 된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들은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된 거죠. 그런데 사회는 점점 더 개인화되면서 이웃 간의 교류가 사라지고 가족 간의 연대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절반 정도만이 인간관계에 만족한다고 답했어요. 나머지 절반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 사는 건 편한데 가끔 외롭다는 말을 많이들 하거든요. 이게 현대 1인 가구의 딜레마입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외로움도 함께 안게 된 거죠. 특히 명절이나 연말 같은 때는 더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도 부각되고 있어요. 특히 20, 30세대의 우울감 호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에요. 관계의 단절, 소속감의 부재도 큰 원인이죠. 과거에는 학교나 직장 같은 공동체가 자동으로 소속감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개인이 스스로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능력주의도 문제예요. 개인주의 사회는 자연스럽게 능력주의로 이어지는데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역설적으로 실패는 네 책임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요. 가난한 건 게으르기 때문이고 성공 못한 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냉정한 논리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실패한 사람들을 내 세금으로 도와줘야 해? 라는 생각이 퍼지는 겁니다. 판교 신혼부부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IT 대기업에 다니고 판교의 신축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게 이상적인 신혼부부 상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상위권인데 마치 이게 보통인 것처럼 인식되는 순간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나 하면서 불행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주의를 버리고 다시 집단주의로 돌아가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일단 개인의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다시 집단의 억압 속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민주화된 사회는 다시 독재로 돌아가기 어렵고 한번 시장 경제를 경험한 사회는 다시 계획 경제로 돌아가지 않죠.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건 건강한 개인주의를 만드는 겁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권리만큼 책임도 강조하는 거죠. 마이클 샌델 같은 학자들은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균형을 주장합니다. 자본주의가 문제를 일으키자 수정자본주의가 나온 것처럼 개인주의도 공동체적 가치와 적절히 섞어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개인주의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6세기에서 17세기 서양에서 개인주의가 태동하면서 경제 성장 곡선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기원 후 1500년까지 세계 경제는 거의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개인의 창의성이 폭발했고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시도하고 실패해도 자기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혁신이 가능해진 거예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실패하면 집안 망신이고 가문의 수치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실패해도 내 책임이니까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죠. 서구 개인주의는 르네상스부터 시작됐어요. 중세시대에는 개인보다 신이 중요했고 교회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14세기에서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인간 중심의 사상이 등장했죠. 개인의 창의성과 재능을 중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같은 천재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건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16세기 종교개혁도 중요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개인이 신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교회나 사제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한 거니까요. 이때부터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 깨기 시작했어요. 17세기에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는 이성과 합리성이 강조됐습니다.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같은 철학자들이 사회계약론을 주장했어요. 국가는 개인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왕이 하늘이 내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약을 맺어서 만든 게 국가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어요.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을 갖고 있다. 개인의 권리를 국가 건국의 기본 원리로 삼은 거죠. 이게 현대 민주주의와 개인주의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산업혁명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혈연, 지연이 약해지고 개인이 더욱 강조됐어요. 20세기 들어서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체주의의 비극을 목도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즘, 무솔리니의 파시즘, 스탈린의 공산주의, 이런 전체주의 체제에서 개인은 완전히 무시됐고 그 결과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이런 비극을 겪고 나서 개인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1968년 6.8 운동에서 젊은이들은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구호를 외쳤어요. 기성세대의 권위와 억압에 반발한 거죠. 개인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극대화됐어요. 이런 긴 과정을 거쳐서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가 뿌리내린 겁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이 모든 과정을 건너뛰었습니다. 1970년까지만 해도 집단주의 사회였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 수준의 개인주의 사회가 된 거예요. 마치 100년치 역사를 빨리 감기로 본 것처럼요.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권리는 빨리 배웠는데 책임은 미채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육입니다. 개인주의가 정확히 뭔지 제대로 가르쳐야 해요. 지금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진짜 개인주의는 내 권리만큼 남의 권리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조용히 밥 먹을 권리가 있듯이 남도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상호 존중이 핵심입니다. 나는 혼밥이 좋아 라고 말하는 건 괜찮지만 혼밥 안 하는 사람들은 구시대적이야 라고 비난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즘 애들은 혼밥만 해 라고 비난하는 것도 잘못됐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게 진짜 개인주의입니다. 프라이버시 개념도 제대로 이해해야 해요. 토마스 홉스는 자신의 사지를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몸을 죽음과 고통으로부터 보존하려는 노력은 올바른 이성에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보존권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뜻이에요. 내 몸, 내 공간, 내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갖는다는 거죠.
존 로크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소유에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생명, 자유, 소유가 개인의 기본 권리라는 거죠. 내가 번 돈은 내 것이고, 내가 만든 창작물은 내 것이고, 내 정보는 내 것입니다. 이걸 남이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정의 자유도 보장돼야 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각자가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타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도록 강제하는 것보다 인류에게 훨씬 더 큰 혜택을 준다고 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남이 보기에 이상해 보여도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80대 택시 기사분이 전기차를 새로 사서 앱으로 콜을 받고 내비게이션을 보며 운전하는 게 가능한 사회가 건강한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새로운 기술을 못 배울 거라고 단정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면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실제로 한 80대 중반 택시 기사분은 1969년부터 택시를 운전하셨는데 전기차가 나오자 다시 택시를 사셨다고 합니다. 다양성의 가치도 인정해야 합니다. 칸트는 숲속의 나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아름답게 똑바로 자란다고 했어요. 개인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자기만의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며 경쟁하다 보면 사회 전체가 발전하게 돼 있어요. 평균치를 추구하는 사회는 정체되지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는 역동적으로 성장합니다. 판교 신혼부부 같은 비현실적 기준을 평균으로 착각하면 모두가 불행해지지만 각자의 기준으로 행복을 추구하면 훨씬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죠. 누군가는 판교 신축 아파트에서 행복하고 누군가는 오래된 빌라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대기업 다니는 게 행복하고 누군가는 프리랜서로 사는 게 행복할 수 있죠. 앞으로 개인주의는 더욱 강화될 겁니다. 2042년이면 1인 가구가 거의 1천만 가구에 달할 거라고 했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에요. 기술 발전도 개인주의를 가속화시킬 거고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달하면서 사람 없이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더욱 확대될 겁니다.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로 만나고 챗봇과 대화하고 배달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주는 시대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개인주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개인은 존중하되 공동체는 배제하지 말아야 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지만 함께할 때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보완하는 개념입니다. 내가 있어야 우리가 있고 건강한 개인들이 모여야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개인이 없는 사회는 전체주의로 가지만 공동체가 없는 사회는 파편화되어 무너집니다. 둘 다 필요한 거죠. 완전한 집단주의도 안 되고 완전한 개인주의도 안 됩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답이 있어요. 독일 사회학자 울리 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메가 트렌드는 개인화다.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이기적인 개인주의로 갈 것인지 건강한 개인주의로 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전통에서 현대로, 권위에서 자유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쉽지 않은 여정이죠. 세대 간 갈등도 생기고 가치관 충돌도 일어나고 사회적 혼란도 있을 겁니다. 부모 세대는 요즘 애들은 이기적이야 라고 하고 젊은 세대는 꼰대 같으니 라고 반발하죠.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부모 세대가 자란 시대는 집단주의가 당연했고 젊은 세대가 사는 시대는 개인주의가 자연스럽습니다. 어느 쪽이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시대가 다른 거예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절충점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100년, 200년 뒤 역사책에는 이 시기가 가장 큰 변화의 시점으로 기록될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한가운데를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 더욱 지혜로워야 합니다. 개인주의의 장점은 받아들이되 단점은 보완하고 집단주의의 폐해는 버리되 공동체적 가치는 지키는 균형 감각이 필요해요. 건강한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상호 존중입니다. 나답게 살되 남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내가 혼자 조용히 밥 먹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옆 사람이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들 권리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퇴근 후 회식 거부할 자유를 누리면서 회식을 즐기는 사람들의 선택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혼밥을 선택하든 회식에 참여하든 1인 가구로 살든 대가족과 살든 그건 모두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 자유만큼 남의 자유도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개인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